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결국 지난 21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 또한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 끊이지 않는 성파문, 김경진, 윤혜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기업인, 저희가 업자라고 부르는데 기업인과 검사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 의혹일 수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법조계에서 이런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남성 법조인의 수에 비해서 여성 법조인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좀 청렴해지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도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이게 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스폰서 검사 문제는 2009년인가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계속돼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 만연하고는 국민들은 좀 바라보기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법조계에만 만연한 것은 아니고 이권과 권력, 권한이 있는 데에는 접대와 뇌물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특히 이제 김학의로 대표되는 이제 긴지 아닌지 본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라고 전제를 한다면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 법조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오래된 분들 과거에는 좀 이런 스폰서 접대 문화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참 법조인들 같은 경우 그 어떤 접대 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랬을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법조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여러 번의 어떤 스폰서 법조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라든지 이제 또 사회적으로 뭐 징계라든지 이런 엄한 어떤 처벌이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실제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권과 권력이 있는 곳에는 술, 뇌물, 성접대가 끊이지 않는데 특히 이 검찰이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보는 세간의 시선 어떻습니까? 실제 그 내부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검사를 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내부에서의 분위기 같은 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그 재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법조비리 사태가 났을 때 그때도 건설업자가 얘기한 게 이제 자기가 과거 한 20년 동안 이제 검사들을 접대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이제 쭉 접대한 검사들의 이제 어떤 명의를 제보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5, 6명 정도 기소됐다가 이제 이렇게 무죄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과거 일들이고 지금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검사분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느라고. 근데 과거에 이제 한 80년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이라든지 사건 처리의 원칙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감시라든지 견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고 법조계에서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실제 과거에서는 조금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이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성과 관련된 추모는 뭐 워낙 내용이 좀 황당하고 좀 충격스러워서 그런데 여검사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검사 벤치 여검사 사건이었죠.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뭐 남자에게는 그 뭐 성과 관련된 것이 주로 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또 벤츠 여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라든지 뭐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금품을 많이 받았었죠. 물론 그 벤츠 여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났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품 제공 시기하고 고소청탁 시기가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제 무죄가 나긴 하지만 일반인의 감정으로 보면 그 시기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미친 건,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데 어쩜 그것이 무죄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검사들을 접대하는 사람들이 뭐 기업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대를? 아무래도 죄를 지었고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주의 하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안 되면 그 재판으로 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좀 집중적으로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소 독점주의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원, 판사들보다는 검사 쪽에 이런 일들이 좀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보면
누군가 갑자기 그냥 쭉 만나서 뭐 돈을 주겠다, 밥을 뭐 술을 사겠다, 네. 저녁에 룸사롱 가자 이러면 어느 검사가 저녁에 술도 먹으러 가겠습니까? 네. 그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이 브로커들이나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해오는 경로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동창 선후배라든지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을 해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고 뭔가 사업상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후배 뭐 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이 유력 인사 후배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네.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처음에 동창회 자리에서 술 한두 번 마시고 식사하다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선배 법조인들이 이 스폰서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가령 검사 같은 경우 뭐 부장검사 스폰서를 쭉 하던 사람이 이렇게 부장검사가 뭐 내가 이 사람을 한 10여 년 동안 만나왔는데 사업도 견실하게 하고 있고 뭐 그동안 나한테 무슨 특별한 부탁도 없고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 밥 사주고 술 좀 사주는데 뭐 얻어먹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후배 법조인들 같은 경우 그냥 자연스럽게 또 그 사람이 와서 술 한잔 합시다 하고 경계심을 일단 풀게 되죠. 예, 경계심을 풀게 되죠. 예. 그렇게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그 사람 이제 본인의 뭐 학연, 지연, 혈연 또 뭐 어떤 직장 동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해서 접근해 접근을. 오고 그래서 한두 번 술자리를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친분이 있고 또 이렇게 접근해 온 사람은 처음부터 큰 부탁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얘기 뭐 이제 처음에 뭐 술자리 밥자리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나서 간단히 지나가는 문제로 간단한 일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가겠죠. 예. 그 일만 할 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이거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 내 아는 사람이 뭐 누구 사람을 술 먹고 그냥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싸웠는데 뭐 상대방이 전체 2주가 나왔다도 이거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그거 나중에 벌금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거더라고 알려주다 보면 나중에 차츰차츰 더 커지고 이렇게 이제 놀게 되는 장소가 처음에 선술집에서 나중에 조금 고급 뭐 레스토랑에서 나중에 룸사롱으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그런 접대 문화가 얽히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알아봐주고 뭐 이런 끈끈한 공생관계 비슷한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그 상사고 선배인 사람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는 네. 것을 사실 거절하고 피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나 검사나 고위 공직자들도 조금 외롭거든요. 네. 어떤 때는 자기도 이제 술 한잔 먹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 편안하게 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선배가 또 고참이 상사가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검증이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네. 조금 부담 없이 그냥 뭐 술 한잔 사달라 뭐 아니면 골프 한번 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김경진 변호사께는 그런 유혹의 손길이 없었나요? 저는 변호사 개업한 지 벌써 몇 년 돼가지고요. 네. 검사 재직 시절에 있으셨겠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네. 그런 검찰의 문화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죠. 굉장히 철저한 상명하복의 문화가 검찰 특유의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그런 뭐 그 청탁을 받은 윗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선이 내려오면 네. 그거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윗선의 그런 청탁이 그대로 먹힌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앞서서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히 정관이유 부분이 좀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 거의 평생을 이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굳이 변명하는 관점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그나마 법조계는 좀 나은 것이 아닌가. 가령 게 이번에 이제 장관들이라든지 고위직 인사에서 이렇게 쭉 뭐 어떤 비난들이라든지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어떤 위장전입이라는 문제가 됐을 때 네. 그나마 곧바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냥 바로바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김용준 총리부터 시작해서 법조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영역, 오히려 그러니까 뭐 전관예우라든지 어떤 인적 커넥션에 의한 로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저축은행 뭐 여기저기
비리 났을 때 금융감독원에 있는 사람들 뭐 감사역이라든지 뭐 검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나 패턴은 사실은 이 법조계 전관 예우라든지 법조계 술 마시는 것들이라든지 뭐 또 성접대라든지 구조의 패턴은 전부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법조인들은 그래도 술 마시고 뭐 어떤 맥시멈치가 뭐 대체로 어떤 뭐 이렇게 성접대라든지 뭐 이 정도 선이고 대체로 보면 뭐 지난번에 돈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고 평균적으로 돈까지는 조금 덜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과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일반 사람들이나 또 공직자들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후배들 이제 술 한 번 사주고 밥 한 번 사주려고 하면은 공무원 월급으로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빠듯하다. 보니 필요 불가결하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스폰서라고 이른바 불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사이에 이제 법조 비리로 여러 건의 수사 또 뭐 이렇게 뭐 징계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뭐 공직자 윤리, 내부 윤리에 대해서 워낙 강조가 많이 되면서 사실은 잘 지키지는 않지만 그 후배들한테 밥 5만 원 이상 이렇게 내부 직원들한테 밥 사는 것도 사실은 신고하라 지금 이 정도로 엄격하게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상황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업자, 뭐 브로커들이 돈도 돈이지만 이 성접대를 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뇌물과 관련돼서 형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접대도 사실 성매매에 드는 비용을 면제받았다는 의미에서 뇌물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직무에 대한 청탁이 함께 동반됐다면 이것이 이제 뇌물수수와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데 당지 성접대만 받은 거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은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뇌물죄 어떤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뇌물죄 이론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다만 그 징계처분 그러니까 어떤 인사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된다는 이런 징계처분은 이제 여전히 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경고라든지 아니면 정직이라든지 감봉 이 정도 징계처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뭐 성접대 사실이 발견이 된다 이러면 가령 형사처분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서 해임, 파면이라도 좀 강한 징계처분이 좀 따르는 걸로 내부 징계 기준이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좀 적용해 보면요. 지금 김학의 차관은 일단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 전 고위공직자, 유력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뭐 거론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 이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청탁을 받고 나서 뭔가를 좀 알선하고 알아봐주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성접대를 받는 것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청탁이나 알선이 없었고 그냥 평소에 인간관리 차원에서만 뭔가를 했다 이랬다면 뇌물죄는 성립은 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난교 가능성이 있는 성적 파티에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파면 절차를 취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좀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간통죄, 뭐 성매매, 뭐 강간죄 이런 경우는 적용하기가 힘든가요? 아닙니다. 간통죄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고소만 있으면 당장 적용이 가능하고 강간죄 같은 경우에도 그 접대받은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하면 당연히 그거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자인 여성이 그렇죠. 그 강제성이 그 관계자인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됐던 그 상대의 그 피해 여성이 됐던 뭐 그런 사람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뭐 그거 처벌은 가능한데 그 성매매 같은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그 매매 대가를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매매로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벌써 드는 생각이 뭐 이분들이 워낙 법률의 전문가기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여자분들도 사실은 어떠한 경로로 그 이 성파티에 초대가 돼서 같이 합석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 부분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건설업자 윤모 씨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꼬드겨서 그 자리에 합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술을 먹고 뭐
본인이 내부 심경의 변화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자의냐 타의냐 예. 협박에 의한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 예. 근데 최소한 본인이 타의라든지 어떤 협박에 의해서 그 성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윤모 씨가 이 건설업자 윤모 씨가 어떤 술이라든지 음료에 마약 같은 것을 타서 네, 마약 얘기가 나왔죠. 정신을 약간 몽롱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윤 씨에 대해서는 어떤 마약 투약이라든지 또 사실상 어떤 강간에 준해서 윤 씨를 처벌하는 건설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같이 이 난교 성행위 파티에 참석했던 남성들은 이 여성들이 마약에 취해서 뭔가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부분을 만약에 몰랐다면 네.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떤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예. 네. 지금 여기에 관계돼 있는 그 사업가, 여성 사업가, 뭐 윤모 씨, 브로커 윤모 씨, 뭐 사람들의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그 동영상을 복원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동영상으로 누구인지가 밝혀진다면 이것이 완전한 증거로서 뭐 되는 겁니까?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영상을 분석해서 거기에 이제 그 출연자들이 그 행위에 한 사람들이 밝혀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환을 하고 성접대 여성들도 소환을 해서 추가 진술을 받는 수사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진술이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명백한 증거를 그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는 못하지만 이 동영상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궁을 할 수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런 심리적인 효과로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 행동이 좀 이상하다면 마약 투약 혐의라든지 아니면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또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범죄는 밝혀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윤 씨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건설업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서 잘 될 거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된 20여 건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그 과거에 어떤 이렇게 처리됐던 사건들을 다시 뒤집어 보고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 경찰이건 검찰 고위직이건 간에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뭔가 청탁이나 부탁이 있었고 특혜가 있었는지. 예, 뭔가 그런 조치가 있었고 이 윤모 씨가 이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성접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탁이 있었다. 이렇다면 뇌물죄라든지 뭔가 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황상 보면은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공짜로 써가면서 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 업체가 인허가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입찰에서 수주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수주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또 같습니다. 혐의 사실이 분명한데 무혐의 처분을 그렇죠. 받았다든지.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뭐 접대라는 것을 받았을 때 그 시기와도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죠. 시기와 맞아야 되는데 그걸 그 지금 밝혀진 거 이외에도 그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네. 사실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예. 밝혀내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윤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의지가 중요하군요. 예, 의지.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계좌라든지 주변에 이제 뭐 자기 뭐 부인이라든지 가족들 차명 계좌 쓰고 뭐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지 또 벌써 지금 이 명단이 성접대 받은 명단이 기재된 뭐 수첩이 압수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경찰이 정말로 끝까지 파헤칠 의지를 가지고 뒤치면 사실은 지금 일단 이 수면 위로 떠오른 부분은 어떤 우리 사회 상류층들이 또 고위 공직자들이 성접대를 받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인허가 비리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윤모 씨를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어떤 수사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많은 것들이 밝혀질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수사기관이 밝히려고 하면 못 밝히기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민정 쪽은 경찰이 내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경찰 쪽에서는 내사는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파급력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경찰이 수사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경찰은 동영상은 없지만 분명히 이건 문제될 소리가 있고 우리가 내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말에 어떤 객관적인 누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뭔가 거짓말이든지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게 경찰이 완곡하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니까 네. 약간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라고 완곡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그냥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듣고 한. 싶은 쪽으로 듣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뭐 이분 뭐 잠재적으로 가능한 어떤 뭐 법무부 장관감이라든지 검찰총장감으로도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급적이면 좀 이 인사를 해주려는 쪽으로 어떤 듣는 사람 쪽에서 듣고 그래서 보고를 안 하게 됐다면 그래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경찰하고 민정수석 간에 기본적으로 보고 내용이라든지 팩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정권 초기에 벌써 이제 어떤 공직기강이라든지 경찰의 보고기강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의지만 있으면 수사당국이 모든 걸 다 파헤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요, 검찰이요, 정치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까? 혹시 원세훈 전 원장 건을 되게 크게 키운다거나 예.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결국은 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향후의 판단 또 의지 그다음에 정말 이 순간에 다른 큰 사건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정말 원세훈 원장 사건이 정말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파급이 돼서 간다면 그 사건은 또 그냥 조용하다가 어떤 언론에서 묻히면서 그냥 이렇게 사라져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오랫동안 내사를 하고 첩보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굉장히 발빠르게 5일 만에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의지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경찰이 오래전에 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기다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음모론처럼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경찰과 검찰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특별검사제와 관련된 얘기가 이번에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찰과 검찰이 지금 계속 다툼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석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여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특별검사가 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특별검사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수사력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눈치를 보게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눈치라기보다 눈치는 안 보고 정말로 이제 객관적인 특검을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검사가 특별히 뭔가를 밝혀낸 상황들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실패한 특검이 많았고요. 그래서 수사 능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지금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확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오늘 그 대담을 하면서 지난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시스템의 문제도 이제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이 생기고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처리 기준이 생기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접대의 문화도 사실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벌써 한 5년, 10년 상간에 거의 이게 없어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남았던 의식의 잔재가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차츰 더 좋아질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까 우리 강재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 특히 법원 검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법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도덕 관념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법조인에게 원하는 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윤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